이런 완벽한 문자가 세상에 존재할 줄 몰랐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언어학 교수가 한 말입니다. 그것도 한글에 대해서 말이죠. 프랑스 외무부 엘리트 외교관이 한국 출장에서 돌아와 상사에게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라틴 문자보다 우수한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유럽 최고 지성들이 극찬하는 우리 한글의 숨겨진 비밀. 그리고 한 외국인이 한글에 완전히 매료되어 인생이 바뀐 충격적인 실화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감동 올리고가 감동을 올려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엘로디 브레송입니다. 프랑스 외무부에서 15년간 근무해온 외교관이죠.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파리의 9월은 여전히 선선했고 저는 평소처럼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죠. 그런데 부서장이 저를 부르더군요. 브레송,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다네.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유엔 산하 다국어 문화국에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맞아 각국의 문자 체계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지를 분석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라틴 문자의 우수성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야. 부서장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까지. 전 세계 주요 언어들이 모두 라틴 문자를 쓰고 있으니까요. 일주일 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저는 프랑스 대표로 참석했어요. 회의실에는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라틴 문자권 국가들이었죠. 그런데 파울러 교수가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21세기 디지털 환경에서 문자 모델을 논할 때 한글은 매우 강력한 사례입니다. 한글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작은 동양 국가의 문자가 왜 여기서 언급되는 거죠? 교수님, 한국어는 사용자 수가 제한적이지 않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파울러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브레송 씨, 문자의 가치는 사용자 수로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한글의 체계적 구조와 디지털 적응성은 정말 놀라워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계속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작은 나라의 문자가 라틴 문자보다 효율적일 수 있을까요?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한글에 대한 자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문자라는 것도 알게 됐죠.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부서에 보고했죠. 한국 출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서장은 의아해했어요. 한국에 왜? 파울러 교수의 주장을 검증해 보고 싶습니다. 한글이 정말 우수한 문자인지 직접 확인해 보겠어요. 사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번 가서 보면 금방 알 거라고요. 라틴 문자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죠.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공항 안내판부터 시작해서 모든 글자가 너무나 정돈되어 보였어요.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한글이 더 깔끔해 보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들어가면서 더욱 놀랐어요. 영명 표시판, 광고판, 상점 간판들이 모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프랑스 지하철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문자의 힘일까? 혼자 중얼거렸죠.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거리를 걸어봤어요. 명동 한복판이었는데 한글로 된 간판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각진 듯 하면서도 둥근 모양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마치 건축물을 보는 것 같았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길에서 만난 중학생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빠르게 입력하고 있더군요. 호기심에 물어봤어요. 뭘 하는 거니? 그 학생이 보여준 건 한글 타자 연습 앱이었습니다. 와, 정말 빨라요. 제가 감탄하자 그 학생이 웃으며 말했어요. 한글은 타자가 빨라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니까 손가락 움직임이 효율적이거든요. 이런 관점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보여준 코딩 교육 앱에서는 프로그래밍 개념을 한글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함수, 변수, 조건문 같은 용어들이 한글로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프랑스에서는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영어 용어를 그대로 써야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자국 문자로 모든 개념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한글 입력 방법을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30분 정도 연습하니까 조금씩 감이 왔습니다.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를 조합하면 모든 소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하나의 시스템이다. 처음으로 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라틴 문자도 훌륭하지만 한글에는 뭔가 다른 차원의 효율성이 있었습니다. 밤늦게 프랑스에 있는 동료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파울러 교수 말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한글을 직접 배워보고 있다. 동료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정신 차려, 엘로디. 우리는 프랑스 외교관이야.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끝까지 파보겠다고 말이죠. 이 문자가 정말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독립기념관에 간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 역사를 이해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본 것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일제강점기 전시관에서 충격적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일본이 한글 사용을 금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학교에서 한국어로 말하면 벌을 받았고 한글로 쓴 책들은 불태워졌다고 하더군요. 문자를 금지한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비밀 야학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일본의 감시를 피해 몰래 한글을 가르쳤다는 거죠. 어두운 골목, 폐가, 심지어 동굴에서까지 한글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할머니가 손자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순사에게 들키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왜 목숨을 걸면서까지? 궁금했습니다. 해설사에게 물어봤어요. 한글이 그렇게 중요했나요? 해설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우리의 정체성이었어요. 문자를 잃는다는 건 민족을 잃는 것과 같았죠. 다른 전시실로 이동했는데 해방 후 농촌 야학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어요. 60대 할머니들이 어린이용 한글 교재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글을 배우는 모습이었죠. 한 할머니의 인터뷰가 흘러나왔어요. 이제야 손자 이름을 제대로 써볼 수 있게 됐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70세가 넘어서야 처음으로 자기 손자 이름을 써보는 할머니의 모습이 가슴을 찔렀어요. 또 다른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이 군대에 갔을 때 편지 한 번 못 써봤어요. 이제라도 배워서 다행입니다.
글을 모른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처음으로 실감했죠.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문자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글을 배우고 자유롭게 쓸 수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글 자체가 투쟁의 대상이었습니다. 한글은 저항의 상징이었구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민족의 자존심이자 희망이었던 거죠. 이런 무게감을 가진 문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념관을 나오면서 깨달았어요. 문자의 가치는 효율성만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한글에는 분명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일기를 썼어요. 나는 문자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다. 한글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한 민족의 영혼이었다. KBS에서 하는 한글 퀴즈쇼에 참가하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길거리에서 제작진이 외국인 참가자를 찾고 있더군요. 한글 좀 아세요? 물어보길래 조금이요라고 답했죠. 그렇게 방송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가니까 중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상대 팀이었죠. 외국인 대 중학생 컨셉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글을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첫 번째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중 맞춤법이 틀린 것은? 보기를 보니까 안 되다, 안 되다, 안 되다, 이런 게 있더군요. 저는 확신하며 답했습니다. 안 되다요. 그런데 틀렸어요. 정답은 안 되다였습니다. 중학생들은 바로 맞췄어요. 외국인 분이 헷갈리실 만해요. 한국 사람도 어려워하거든요. 사회자가 웃으며 설명해줬죠.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한글의 자음 중에서 소리나는 위치에 따라 만들어진 글자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은 바로 답했어요. 기역, 니은, 미음이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거든요. 뭐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글이 발음 기관을 모방해서 만들어졌다고요? 이런 원리가 있는 문자는 처음 봤습니다. 라틴 문자는 그런 체계성이 없었거든요. 세 번째 문제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다음 중 한글의 창제 원리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보기 중에 천지인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도 몰랐죠. 중학생이 설명해 줬어요. 하늘 천, 땅지, 사람 인이에요. 는 하늘, 은은 땅, 이는 사람을 뜻해요. 모든 모음이 이 세 개의 조합으로 만들어져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퀴즈쇼는 완패였어요. 10대 1로 졌죠. 방송 후에 한 중학생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외국인인데도 한글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마워요. 저희도 처음엔 어려웠거든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자기 문자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는지 알 수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아이들이 라틴 문자에 대해 이런 감정을 표현하지 않거든요. 카페에서 제 노트북과 한국 중학생의 스마트폰을 비교해 봤어요. 같은 내용을 입력해도 한글이 훨씬 빨랐습니다. 조합 문자의 장점이었죠. 프랑스어는 악센트 기호 때문에 더 복잡했어요. 문자는 기술이 아니라 공동체의 감정이다. 옥스퍼드에서 들었던 교수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사랑의 대상이었죠. 그날 저녁 한강에서 산책하면서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문자를 너무 차갑게 봤구나. 효율성, 실용성, 확산성만 따져봤죠. 하지만 한글에는 그것들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한글을 사랑한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 처음으로 문자에 대한 감정을 느꼈어요. 경복궁에 간 날은 맑았어요.
광화문을 지나 근정전으로 향하는 길에 세종대왕 동상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지나쳤는데 이번엔 다르게 느껴졌어요. 한글을 만든 왕이라는 걸 알게 된 후니까요. 동상 앞에 서서 한참 바라봤습니다. 세종대왕의 표정이 자비로우면서도 의지가 강해 보였어요. 이 사람이 한글을 만들었구나. 혼자 중얼거렸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왕이 왜 문자를 만들었을까요? 근처에 있던 해설사에게 물어봤어요. 세종대왕은 왜 한글을 만들었나요? 해설사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 안타까워하셨어요. 그게 다인가요? 더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해설사는 훈민정음 서문 이야기를 해줬어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적을 수 없다.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든다.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이런 동기로 문자를 만든 왕이 있었다고요? 유럽 역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라틴 문자도 로마의 지배층을 위해 발전했죠. 세종문화회관으로 이동해서 훈민정음 전시를 봤어요. 실제 훈민정음 해례본 복사본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문으로 쓰여 있었지만 번역문을 읽어보니 놀라웠어요. 어린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 문장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왕이 개인적으로 백성 한 명 한 명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글 창제 과정이 매우 과학적이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발음 기관을 연구하고 음성학적 원리를 적용했다고 하더군요. 15세기에 이런 수준의 언어 연구가 가능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건 예술 작품이야. 한글의 기하학적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아, 오, 우의 체계적 관계, 자음의 음성학적 분류까지 모든 게 논리적이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종대왕이 지금 여기 있다면 뭘 물어보고 싶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요? 왕인데 굳이 백성을 위해 새 문자를 만드실 필요가 있었나요? 그때 옆에 있던 한국인 관광객이 말했어요. 세종대왕은 정말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한글만 봐도 알 수 있죠. 그 말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현대 한국인들도 600년 전 왕을 이렇게 존경하고 있었어요. 문자를 사랑으로 만들었다니. 처음 경험하는 감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문자는 실용적 도구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어요. 배려와 사랑으로 만들어진 문자였습니다. 궁궐을 나오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프랑스 문자에 대해 가진 자부심과 한국인들이 한글에 대해 가진 사랑은 차원이 달랐다는 걸 말이에요. 하나는 우수성에 대한 자부심이고 다른 하나는 진정한 애정이었습니다.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노트북을 켰어요. 일주일간의 한국 출장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키보드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엔 간단할 줄 알았어요. 한글은 효율적이지만 제한적이다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경험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한글은 과학이자 공동체다.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속 썼습니다. 문자 체계의 논리성, 디지털 환경 적응성, 학습 효율성 모든 면에서 21세기에 최적화된 문자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한글의 진짜 가치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었거든요. 한글은 단순한 기호가 아닌 살아있는 문화다. 600년 전 왕의 사랑에서 시작해 현재까지 민족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 비행기가 뜨면서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창밖을 보며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봤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 본 할머니들, 퀴즈쇼에서 만난 중학생들, 경복궁의 세종대왕 동상까지 파울러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한글은 정말 특별한 문자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하지만 제가 발견한 건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한글에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내 서비스로 나온 한국 영화를 봤어요. 자막이 한글로 나오는데 이제는 조금씩 읽을 수 있었어요. 한 문장 한 문장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기하학적이면서도 따뜻했어요. 보고서 마지막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한글 연구를 통해 깨달은 것은 문자의 가치는 단순히 효율성으로만 측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글은 창제 배경부터 현재까지의 역사, 그리고 국민들의 애정까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동료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국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다. 우리가 문자를 보는 관점을 바꿔야 할 것 같다. 동료의 답장은 예상했던 대로였죠. 설마 한글이 라틴 문자보다 좋다는 거야? 그런 건 아니야.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는 거지. 문자에 대한 사랑 말이야. 파리가 가까워지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떠날 때는 한글을 조사하러 갔는데 돌아올 때는 한글을 이해하게 됐거든요. 아니, 이해를 넘어서 존경하게 됐다고 해야 할까요?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다시 읽어봤어요. 한글은 문자가 어떻게 한 민족의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도 한글의 가치는 더욱 빛날 것이다. 착륙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한다는 내용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불빛들이 익숙했지만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파리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저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한글 전시를 기획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제 보고서를 읽고 연락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저는 흥분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감동을 프랑스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문화원장과 함께 전시 계획을 세웠어요. 전시 제목을 한글, 사랑으로 만든 문자로 정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창제 정신부터 현대 디지털 시대까지의 여정을 보여주기로 했죠. 저는 큐레이터 역할을 맡았어요. 전시 준비 과정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복사본, 일제강점기 비밀 야학 자료, 현대 한글 디자인까지 한글의 모든 면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체험 코너였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직접 한글을 써볼 수 있게 했거든요. 붓으로 쓰는 전통 방식과 디지털 기기로 입력하는 현대 방식을 모두 준비했죠. 전시 오픈 하루 전, 저는 긴장됐어요. 과연 프랑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화원장이 격려해줬어요. 브레송 씨의 열정이 전해질 거예요. 오픈 당일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파리 시민들, 학생들, 심지어 다른 나라 외교관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해설을 담당했죠.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자와 창제 동기가 명확한 문자입니다. 제 설명에 사람들이 집중했어요. 600년 전 한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문자죠. 체험 코너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프랑스 아이들이 한글로 자기 이름을 써보며 신기해했어요. 엄마, 내 이름이 이렇게 예뻐 보여요. 한 아이가 소리쳤죠. 소셜미디어 반응도 놀라웠어요. 해시태그 한글 엑스비션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한글 체험 사진을 올리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문자가 있었다니.
프랑스 교육 전문가 마르탱 교수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한글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한글은 체계적 학습이 가능한 문자입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를 이해하면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어요. 정말 흥미롭네요. 프랑스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교수의 질문에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한글의 논리적 구조는 언어 학습 자체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거예요. 전시 2주차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파리 시교육청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한글을 초등교육 과정에 참고할 수 있을까요? 문의였습니다. 한글 자체를 가르치자는 건 아니에요. 교육청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문자 학습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한글의 체계성을 참고하고 싶다는 거죠. 그날 밤 저는 감격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한글이 파리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전시 마지막 날 방문자 명부를 확인해 봤어요. 3주 동안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갔더군요. 프랑스 역사상 한국 문화 전시 중 최고 기록이라고 했어요. 한글이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구나.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한글의 가치가 증명되고 있었어요. 전시가 끝나고 몇 주 후 저는 특별한 결심을 했어요. 제 딸 소피에게 한글로 편지를 써주기로 한 거죠. 소피는 10살이었는데 항상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았거든요. 소피야, 엄마가 새로 배운 문자로 편지를 써줄게. 딸이 눈을 반짝였어요. 어떤 문자인데? 한글이라고 해. 아주 특별한 문자야. 편지 쓰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한글을 배운 지 2달밖에 안 됐거든요.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소피에게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너를 위해 아름다운 문자를 배웠단다. 소피가 편지를 받고는 신기해했어요. 와, 정말 예뻐요.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제가 읽어주자 소피가 말했어요. 나도 배우고 싶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부터 소피와 함께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정말 빨라서 소피가 저보다 먼저 한글을 읽게 됐죠. 엄마, 이거 봐요. 제 이름을 한글로 썼어요. 소피가 써준 소피라는 한글을 보며 깨달았어요. 문자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였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동료들이 제 한국 출장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그렇게 특별한 문자야? 한번 보여줘봐. 점심시간에 간단한 한글 강의를 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음을 소개하면서 발음 기관의 모양을 설명했죠. 동료들이 정말 신기해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문자가 있다니. UN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제출 날이 왔어요. 각국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를 해야 했죠. 저는 한글에 대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발표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문자는 한 민족의 정신과 사랑이 담긴 그릇입니다. 한글이 그것을 증명해주죠. 발표 후 질문이 많았어요. 정말 그렇게 효율적인가요? 배우기 쉬운가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한글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느끼는 문자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어요. 글이 아니라 마음을 배운 시간이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 전시 준비, 소피와의 한글 공부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칠판에 한 문장을 썼어요. 한글과 프랑스어로 함께 말이에요. 문자는 우리가 지키고 싶은 마음의 모양입니다. LCRIT의 에스트라, FORM이
두시어, 크유, 누스, VOULONS, PROTGER. 소피가 그 문장을 보고 물었어요. 엄마, 한글이 정말 마음의 모양이에요? 그래, 소피야. 한글은 사랑으로 만들어져서 사랑으로 지켜진 문자야. 그래서 마음의 모양인 거지. 창밖으로 파리의 야경이 보였어요. 에펠탑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글의 아름다움이 더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종이 만들고 백성이 지켰으며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문자.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한글을 통해 저는 문자 이상의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사랑이 어떻게 형태를 가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됐죠. 그리고 그 배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한 사람의 편견이 어떻게 감동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한글이 얼마나 소중한 문화유산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창제하신 한글. 그 한글이 일제강점기의 억압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지금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이 아름다운 문자 한글. 오늘 이후로는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여러분도 오늘 한글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달이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심을 담은 해외 감동 스토리, 감동 올리고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